23년 전 겨울 개학을 하루 앞둔 어느 날, 광주에 살던 18살 여고생이 야심한 새벽에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전남 나주의 드들강 유역에서요, 이 여고생은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목이 졸리고 성폭행을 당한 흔적, 하지만 사인은 익사. 집에서 16km 떨어진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건연구소는 드들강 살인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자, 23년 전이면은 2001년 그것도 개학을 하루 앞둔 여고생이 그 야심한 시각에 어디로 갔던 걸까요? 그리고 누가 왜 이 여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걸까요? 시작을 해보죠. 네, 2001년 2월 4일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쯤에요. 광주에 살던 18살 여고생 박모양이 있습니다. 이 개학을 하루 앞두고 이 새벽에 갑작스럽게 좀 외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14시간 만이었습니다. 오후 3시 반쯤에 이 박양이 전남 나주시의 드들강 유역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되는데요. 목 졸린 흔적은 있었는데 사인은 익사였습니다. 그리고 성폭행 당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이 경찰은 이 박양이 외출 직전에 인터넷 채팅한 사실을 밝혀냈고요. 새벽 3시 반쯤에 오락실 앞에서 2명의 남성이랑 있는 걸 봤다. 이런 목격담도 확보를 했습니다. 사망 시간은 아침 7시쯤이었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께서 어떤 분께서 이 사건 때문에 지금도 드들강 주변을 지나면 조금 음침함을 느낀다 하시는데, 자, 그러면 누군가 채팅으로 이 박양을 불러냈던 걸까요? 일단 이 모든 부분을 수사를 해야 됐었는데,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의문점은 박양의 시신이 박양의 집에서 16km 떨어진 전남 나주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왜 갔었는지 자체가 일단 미스테리인 상황인데요. 일단 아까 조금 전에 이장 기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격자들 진술이 있었죠. 뭐 오락실에서 2명의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봤다, 이런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있었다는 남성들 몽타주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박양의 몸에서 나온 성폭행 흔적이 있었던 그 체액에서 DNA를 추출했는데, 일단 안타깝게도 몽타주로는 얼굴 특정이 불가능했고요. 또 DNA는 당시 만나던 박양의 남자친구를 포함해서 여러 명과 대조해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진범을 찾지 못하는 사이 범행이 벌어지고 8년 지난 2009년, 안타깝게도 박양의 아버지는 딸을 잃은 슬픔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버님이 돌아가셨군요,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써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남편도 돌아가시고 딸도 잃는, 어떻게 보면 한 집안에 있어서의 엄청난 불행이 닥쳐온 거죠. 그런데 이제 당시 이 기술로는 실제로 이 익사한 그 시신에서 어떤 다른 사람의 지문을 우리가 채취하는 그런 기술이 발달되지 못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11년 만인 2012년에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검 그 유전자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박양 시신에서 검출돼 있던 그 DNA, 그것과 이제 강력 범죄 수감자들이 그 제출한 그 DNA를 이 소팅, 즉 다시 말해서 비교 대조 작업을 하는데, 이전에 비해서 DNA도 증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속도도 상당히 빨라졌는데 바로 그 해당되는 범인을 밝혀내게 된다는 거죠. 바로 목포교도소에서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35살 김도룡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전당포 주인, 그리고 자기 감방 동기 2명을 살해한 인물인데요. 처음에는 이 DNA를 가지고 수사관이 목포교도소에 가서 제시를 하니까 자기는 전혀 모른다라고 하다가 나중에 DNA를 설명하니까 내 DNA가 나왔다고 하니까 성관계를 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을 갖다 죽였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이렇게 뻔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김도령 같은 경우는 이 피해자의 집 근처에 살고 있긴 있었는데 그쪽 지역에 주소를 갖다가 이전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주소를 그쪽에 둔 성범죄자를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는 바람에 이 용의선상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그 김도령이 주장하는, 나는 그 여자아이와 사귀는 그런 관계였는데 난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2014년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 종결됩니다.
이거를 반박을 못했을까요? 참 이게. 네, 그때 당시에는 반박을 바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유족들 입장에서는 검찰까지 불기소 처분하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 아버지까지 지금 세상을 떠난 마당에 이거 여기저기에 굉장히 호소를 했고 언론을 통해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그 덕분에 경찰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우리가 재검토해보겠다라고 사건을 다시 또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고요. 마침 태안이법이 만들어지면서 공소시효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법의학자 한 사람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뭐냐면 자, 이 김도령의 DNA를 체액에서 채취를 했는데 예. 아무래도 성관계를 한 직후에 살해한 것 같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법의학자가 보니까 김도령의 체액과 이 박양의 이 내부에서 체액이 섞이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관계를 하고 한창 뒤에 숨졌다라면 앉거나 서고 활동하면서 체액이 섞였을 텐데 그 체액과 이 원래 몸에 있던 체액이 섞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러면 관계 직후에 살해했다는 얘기 아니냐 이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미 이 김도령은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 받고 복역 중이었기 때문에 연쇄살인범이었던 거죠. 게다가 이 김도령은 박양을 살해한 직후에요. 일부러 개 12마리를 훔칩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제 발로 들어갔는데 이 당시에 훔칠 이유도 딱히 없었고 와중에 본인 차까지 처분한 걸로 봐서는 교도소에 아무래도 일부러 들어가서 이 수사망을 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사건 직후에 그 당시에 자신이 만나던 어떤 여자친구랑 같이 강진군 가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남겨두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한 그런 정황도 있었고요. 또 그 살인 2건을 저질렀는데 이 피해자들의 옷을 벗기고 시신 유기하고 이런 수법이 드들강 사건하고 굉장히 좀 유사했고 또 낚시를 좋아해서 드들강 주변을 자주 드라이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퍼즐이 맞춰진 상황이었습니다. 백 변호사님, 그러니까 네. 이 짓을 하고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감옥에 제 발로 들어갔다. 그럼 이 김도령한테 내려져야 할 형은 뭐가 있을까요? 이미 사람을 2명이나 네, 죽여가지고 그렇죠. 무기수가 돼 있는 무기징역이잖아요. 놈이 또 이 짓을 했다. 그러면은 검찰 입장에서 무언가 추가로 김도령에게 처벌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사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형이죠. 그래서 당연히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일단 피해자의 억울함, 그다음에 유족의 이런 안타까운 상황, 그리고 이 피해자의 원혼들을 고려한다면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그럼 1심에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면 이미 무기수인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또 항소해서 검찰은 또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미 무기수지 않냐. 그리고 반성도 안 한다. 지금까지 범행 부인한다. 그래도 항소심도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고 결국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제 범행의 위중함이나 그다음에 김도령의 뻔뻔함, 치밀함 이런 것을 질타하면서도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 김도령에 더 추가되는 불이익이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도령 나는 끝까지 죽이지 않았다라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다 끝난 마당에 뭐 이렇게 발뺌을 해요? 그러니까 무기수로 첫 번째 선고를 받고 나서 수감 중에 굉장히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모범적으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자격증도 따고 아무래도 모범수로 조금이라도 일찍 나가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렇게 감옥 생활하면서 감방 동료에게 자기가 이 박양을 해쳤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나중에 이 동료가 결국 굉장히 자세하게 나에게 털어놓던 얘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재판에서 얘기를 해줘서 법정에 세울 수가 있었고 그때 상담했던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메모지 같은 것까지 다 있었고요. 또 관련해서 사진도 찍어놓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런 얘기까지 다 동료에게 했던 겁니다. 감방 동료에게. 그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상 동료가 증언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또 저 사람이 나한테 감정이 안 좋아서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고소까지 해요. 고소까지 했지만 아니죠. 엄연한 사실을 얘기한 건데 왜 고소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무고죄로 징역 10개월형이 추가가 됐고 그렇게 추가되는데 나중에는 편지 보내가지고 너 교도소에서 또 만나기만 하면 그날이 마지막 날이다 협박까지 했습니다. 결국 정말 진짜 이런 데서 보면 반성이 전혀 없었던 거죠. 자, 교수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무기수, 2명을 죽여서 죽인 무기수였는데 1명 여고생을 더 1명 살해했어요. 그런데 달라진 건 없습니다. 또 무기수입니다. 제가 이제 이 사건을 갖다가 이제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불기소 처분이 나서 그 유가족이 너무 억울하다라고 해서 그것을 들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김도령이가 자기 어머니에게 보낸 그 편지를 보니까 나는 조금 있으면 나간다. 경찰이 찾아왔다라고 하는데 나는 결백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뻔뻔하게 얘기했고요. 제가 이제 그 편지를 보고 상당히 좀 이렇게 붕괴했던 것이
뭐 대한민국 만세 이런 것 아주 뻔뻔한 그런 것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석방 가능성은 일단 뭐 이제 무기 징역이라고 하더라도 가석방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까지 지금 겹쳐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좀 낮아 보이고요. 이 박양 어머니가 딸을 죽인 진범이 영원히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까 이제 돌아가신 자기 남편과 딸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도령의 기소가 확정된 날 바로 박양의 동생이 꾼 꿈에 이 피해자인 박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환히 웃으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그동안에 얼마나 이 피해자 유가족의 한이 맺혀 있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 여기.